삼성전자가 반도체 한파로 14년 만에 최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무감산 정책을 철회하고 반도체 생산을 줄이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에 선출된 윤재욱 의원이 거대 야당 폭주를 막아내고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했습니다. 스튜디오에 출연해 협치 방안과 내년 총선 전략을 밝힙니다. 강원도 산불 당시 김진태 지사가 골프 연습을 하고 술자리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 김기현 대표가 진상조사를 지시했습니다. 잇따른 실언 논란에 지지율 하락까지 겹치면서 기강 잡기에 나선 모습입니다. 마약 음료 사건 용의자 4명이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범행 가담자가 3명 더 있는 것으로 보고 쫓고 있습니다. 준비한 마약 음료는 100병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분당 정자교 붕괴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성남시청과 교량 점검업체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성남시는 인재로 보고 철저한 조사 방침을 밝혔습니다. 학교폭력 피해자의 소송을 맡은 뒤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패소한 권경애 변호사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가 직권조사에 나섰습니다. 지난달 학원비 등 교육 물가가 12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뛰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삼성전자의 1분기 실적이 나왔는데 충격적입니다. 작년 1분기와 비교하면 이익이 무려 96%가 줄었습니다. 반도체 부문에서 4조 원가량의 적자가 났는데 그나마 다른 부문이 선방해서 이 정도로 막은 거란 평가도 있습니다. 반도체 부진의 영향이 그만큼 심각했다는 뜻입니다. SK하이닉스도 최악의 적자가 예상되면서 대한민국 대표 산업 반도체 산업이 직면한 위기가 예사롭지 않게 보입니다. 먼저 최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삼성전자의 1분기 매출은 63조 원, 영업이익은 6천억 원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영업이익이 지난해 1분기 대비 95.8% 급감했는데 분기 영업이익이 1조 원을 넘지 못한 건 14년 만입니다. 글로벌 경기 침체로 반도체 수요가 둔화되면서 반도체 가격 하락이 실적 악화에 결정적인 영향을 줬습니다. 시장에서는 삼성전자가 반도체 부문에서 4조 원 안팎의 적자가 났는데 모바일 등 다른 부문이 선방해 그나마 전체 적자는 면한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특히 1분기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은 LG전자의 절반 수준으로 14년 만에 LG전자의 실적도 추월당했습니다. 실적 발표를 앞둔 SK하이닉스의 상황은 더 어렵습니다. 지난해 4분기 1조 7천억 원대의 영업 손실에 이어 1분기에도 적자 폭이 4조 원 안팎까지 늘어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옵니다. 적자 폭이 커지면서 올해 흑자 전환이 힘들 거라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상당히 좀 회복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거든요. 한국 경제를 이끄는 반도체 기업들이 경기 침체 장기화에 바닥을 모르고 추락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최윤정입니다. 실적 발표와 함께 삼성전자가 결국 감산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삼성전자가 반도체 생산량을 줄이기로 하는 건 25년 만입니다. 쌓여가는 재고를 더 이상 감당하기 힘들다는 뜻이고 반도체 불황의 터널이 언제 끝날지 예측하기 어렵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감산은 없다던 삼성전자가 결국 백기를 든 이유는 장혁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삼성전자의 반도체 감산 결정에 시장은 즉각 반응했습니다. 삼성전자 주가가 4.3% 뛴 6만 5천 원으로 마감했습니다. 감산을 하면 반도체 가격이 올라 실적이 개선될 거란 기대감이 반영된 겁니다. 하지만 업계의 시각은 조금 다릅니다. 지난 1월만 해도 인위적인 감산은 없다던 삼성전자가 결론적으로 올해 KPX는 전년과 유사한 수준이 될 것입니다. 3개월 만에 감산을 공식 선언했기 때문입니다. 과거 반도체 치킨 게임 당시 원가 경쟁력을 앞세워 경쟁업체들을 주저앉혔던 삼성전자도 더 이상의 적자를 버티기 힘든 상황이란 분석입니다. 실제 1분기 PC용 D램 범용 제품 가격은 $2를 넘지 못하며 지난해 절반 수준까지 하락했습니다. SK하이닉스, 마이크론에 이어 삼성전자까지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이 모두 감산에 돌입하며 당장 반도체 수요 공급 불균형 문제는 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경기 침체로 인한 IT 수요 감소라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반도체 경기 반등은 쉽지 않다는 전망입니다.
3분기 수요에 대한 확신을 하기에는 여전히 너무 불확실성이 큰 것 같아요. 재고 쌓이는 속도를 완화시켜야 돼요. 삼성전자가 감산 카드를 꺼냈지만 반도체 불황의 긴 터널은 아직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TV조선 장현수입니다. 예, 이런 반도체 충격은 결국 경상수지 적자로 이어집니다. 반도체 수출이 급감하면서 2달 연속 경상수지에 빨간불이 들어왔고 더 이상 수출을 통한 위기 돌파가 쉽지 않은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 국내 여행 활성화, 즉 여행 수지라도 개선해 보겠다는 건데 이마저도 쉽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정준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월 경상수지는 5억 2천만 달러, 우리 돈 약 6,800억 원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사상 최악이었던 1월보단 폭이 줄었지만 2개월 연속 적자는 11년 만에 처음입니다. 효자 품목인 반도체 수출이 41.5%나 급감한 탓입니다. 글로벌 경기 둔화 영향도 있을 거고 각국의 보험 무역 영향도 있을 거고요. 특히 코로나19 이후 해외여행이 늘면서 서비스 수지도 20억 3천만 달러 적자가 났습니다. 지난 2월 해외로 나간 한국인 여행객은 172만 5천 명에 달하는 반면 국내로 온 외국인 관광객은 40만 명대에 그쳤습니다. 심각한 반도체 한파로 무역 수지는 단기간 회복이 어려울 전망. 이에 정부는 여행 수지라도 개선해야겠다고 나섰습니다. 내수 활성화 대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어 여행 수지 개선 효과를 얼마만큼 창출할지가 올해 경상수지의 중요한 변수로 하지만 두드러진 내수책이 없는 데다 국내 여행지 물가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라 해외여행 수요를 얼마나 국내로 돌릴지는 의문입니다. 경상수지에 더해 재정수지까지 동시에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쌍둥이 적자 가능성까지 제기되는 가운데 대외 신인도 하락으로 원화 약세와 경기 침체가 가속화하는 건 아닌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정준영입니다.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에 대구의 지역구를 둔 삼선의 윤재옥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수도권이냐 영남이냐를 두고 팽팽한 접전이 예상됐었는데 결과는 좀 싱거웠습니다. 먼저 황병준 기자의 리포트를 보시고 잠시 뒤에 윤재옥 신임 원내대표를 스튜디오에서 직접 인터뷰하겠습니다. 박빙 승부가 될 거라는 예측과 달리 삼선의 윤재옥 의원이 사선 김학용 의원을 21표 차로 제치고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로 선출됐습니다. 거대 야당의 폭주를 민심의 힘으로 막아내고 의회 정치를 복원하여 대구 달서울에서 내리 3선을 한 윤 원내대표는 지난 대선에서 선대위 상황실장을 지내며 선거 승리에 기여했습니다. 원내 수석 부대표와 국회 정무위원장을 거치면서 협상력과 기획력도 두루 갖췄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총선 승리를 위해 지역이 아닌 세대와 맞춤형 정책에 선거 전략에 중점을 두겠다고 했습니다. 중도층 민심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결국은 이제 정책의 방향이나 정치 지향이나 또 당과 대통령실, 정부와의 관계를 유기적으로 만들면서 동시에 공정한 공천과 당내 화합도 약속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대통령님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기회도 최대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대통령실도 당정 간 새로운 협력을 다지는 기회가 많아질 것이라고 화답했습니다. 다만 윤 의원의 선출로 당대표와 원내대표, 정책위 의장까지 영남 출신 의원들로 채워지면서 수도권 공략을 위한 전략이 필요해졌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TV조선 황병준입니다. 예, 새 지도부가 들어선 이후에 지지율이 급락하고 있는 국민의힘은 일찌감치 총선 비상이 걸렸습니다. 김기현 대표 역시 취임 한 달 만에 리더십 위기를 맞게 됐는데 각종 당내 문제에 대해서 너무 미온적으로 대처했다는 평가도 적지 않습니다. 오늘은 산불 와중에 골프 연습장을 찾아서 물의를 일으킨 김진태 강원지사에 대한 진상조사를 지시한 것도 그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민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31일 오후 5시 반, 김진태 강원지사는 춘천에 있는 한 골프 연습장을 찾았습니다. 김 지사는 30분간 운동했는데 그 시간 강원도 홍천 산불 현장에선 불끄기 작업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이후 6시쯤 김 지사는 업무와 관련된 지인들을 만나 인근 식당에서 저녁을 했는데 홍천 산불에 큰 불은 잡혔지만 잔불 끄는 작업이 이어지던 상황이었습니다.
김 지사 측은 큰 불이 다 꺼진 뒤에 약속 자리에 갔다면서 업무 협약을 위한 자리였고 음주 여부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강원도는 산불 특별 대책 기간으로 24시간 산불 상황 대응실을 운영하던 비상근무 체제였습니다. 특히 김 지사는 강원도의 산불 업무를 총괄하는 대책 본부장입니다. 우선 3월 6일부터 4월 30일까지를 산불 특별 대책 기간으로 지정 운영하기로 하였습니다. 김기현 대표는 즉각 중앙당 당무감사실에 진상조사를 지시했습니다. 국민 정서에 부합하지 않는 언행에 대해 일체의 관용 없이 일벌 100개로 임할 것임을. 당 핵심 관계자는 당무감사에서 문제점이 발견되면 윤리위원회에 회부해 징계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사법 리스크로 위기에 몰려있는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는 당의 텃밭인 광주 전남을 찾았습니다. 전남대에서 학생들과 아침밥을 먹고 오후에는 농민들도 만났는데 마침 이 대표의 대안으로 거론되는 이낙연 전 대표가 내일 새벽 10개월 만에 일시 귀국할 예정이어서 정치권의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신유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전남대 학생식당에서 학생들과 함께 1,000원짜리 아침밥을 먹습니다. 정부 지원금이 얼마냐? 1,000원이요. 이 대표는 1,000원 아침밥 예산을 확대하겠다는 정부 발표를 환영하면서도 민주당이 원조라고 강조했습니다. 원조 논쟁이라고 하는 게 참 유치해서 저희가 뭐라고 하겠습니까만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 2017년부터 지원했던 사항. 이어진 농민 간담회에서도 정부의 쌀값 대책은 민주당이 처리했던 양곡관리법의 일부 내용을 따라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야당이 입법한 것이니까 무조건 반대하고 거부한 다음에 이제 와서 대책을 내요. 우리가 이미 이 법안 내용에 반영해 놓은 것. 당 지도부도 양곡관리법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강하게 비판했지만 국민이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할 것입니다. 이승만 대통령도 국민들이 쫓아냈고 박정희 최후는 비참했으며 전두환도. 여당은 민주당이 선심성 매표 정책으로 국민을 갈라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제라도 당대표 방탄을 위한 퍼주기 포퓰리즘을 중단해야 합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6월부터 미국에서 연수 중인 이낙연 전 대표가 장인상을 당해 10개월 만인 내일 새벽 일시 귀국합니다. 이에 앞서 이 전 대표의 측근인 남평호 전 총리실 민정실장은 어제 조정식 사무총장을 만나 당 상황에 대한 우려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TV조선 신유만입니다. 서울 강남의 학원가에서 마약 음료를 나눠준 일당 4명을 잡고 보니 준비한 마약 음료가 100병에 이른다는 진술이 나왔습니다. 이 정도면 조직범죄의 냄새가 나죠. 경찰은 시험조와 협박조로 역할을 나눠서 점조직으로 범행에 나선 걸로 보고 배후를 쫓고 있습니다. 윤서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마약 음료를 건넨 네 번째 용의자는 어젯밤 11시 50분쯤 대구에서 검거됐습니다. 4일 사건 발생 사흘 만에 일당 4명이 모두 붙잡힌 겁니다. 마약 음료 제공에 가담한 피의자는 40대 1명과 20대 3명인데 경찰은 이들 외에 범행에 가담한 사람이 3명 더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쫓고 있습니다. 이들이 학생들에게 나눠주려고 준비한 마약 음료는 100병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확인된 시음 행사 장소도 대치역 학원가와 강남구청 인근 한 중학교 앞까지 적어도 3곳입니다. 20대 여성 A씨는 이곳 중학교 앞에서 마약에 든 음료를 건네준 뒤 대치동 학원가로 이동해 범행을 이어갔습니다. 피의자는 마약 음료를 택배나 물품 보관함 등을 통해 비대면으로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음료를 나눠주고 학부모 연락처를 받아내는 건 단순 아르바이트 시음조가 하고 부모에 연락해 금전을 요구하는 협박조가 따로 있었던 셈입니다. 경찰은 이들이 점조직을 이용해 조직적으로 피싱 범행을 계획했을 가능성을 수사 중입니다. 이에 따라 피의자 휴대전화 분석 등을 통해 범행 배후를 추적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TV조선 윤서아입니다. 검찰이 마약 유통에 가담한 29명을 구속 기소했는데 여기에는 10대 청소년도 여러 명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약 유통과 사용이 청소년층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는 생생한 현장이죠.
유통하는 양도 적지 않고 수법도 갈수록 정교해지고 있어서 마약과의 전쟁이 더 시급해졌습니다. 김성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검찰이 압수한 합성 대마와 필로폰 등 마약이 종류별로 쌓여 있습니다. 39살 A씨 등이 국내에 유통시키려다 적발돼 압수한 것들입니다. A씨 일당은 지난해 여름 국제 화물을 통해 엑스터시 400여 등 마약을 국내로 들여왔습니다. 이들은 점조직 형태로 움직이며 텔레그램과 다크웹, 가상화폐 등을 이용해 마약을 유통시켰습니다. 일명 소포와 던지기 수법으로 특정 장소에 마약을 숨겨놓은 뒤 구매자에게 알려주는 방식입니다. 10대들도 마약 유통에 가담했습니다. 19살 비군 등 4명은 판매책 지시를 받고 합성 대마와 대마초 등을 배달했습니다. 검찰이 A씨 등에게서 압수한 마약류는 32억 원어치로 39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입니다. 최근 마약 범죄가 확산되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마약 단속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적법 절차는 지키지만 과하다는 소리가 나올 정도로 강력하게 단속해야 잡을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 장관은 자녀들을 학교 보낼 때 마약 걱정하는 나라가 돼서는 안 된다며 마약 사범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TV조선 김승도입니다. 설마 하며 하는 사이에 마약 범죄가 10대로까지 광범위하게 퍼졌습니다. 정부는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지만 수사기관의 역량이 전쟁 치를 능력이 되는지도 의문입니다. 이미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말까지 나오는데 왜 그런지 홍혜영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자, 홍 기자, 최근 마약 범죄가 얼마나 늘었답니까? 네, 마약 사범수는 2017년 14,000명에서 지난해 18,000명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5년 사이에 30% 정도 늘었고 역대 가장 많았는데요. 이 가운데 10대와 20대가 34%를 차지했습니다. 단속 건수가 그렇게 늘었다면 단속을 잘해서 그렇게 보이는 것 아닌가요? 네, 그런데 그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전국 하수처리장에서 검출된 마약량을 역산해 보니 인구 1,000명당 하루 필로폰 사용량은 18mg에서 1년 새 23mg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10대들이 SNS로 살 수 있을 정도로 마약이 급속도로 퍼지고 있는 데 비해서 이 수사력이 못 따라가고 있다고 보는 게 더 정확할 겁니다. 자, 수사력이라면 검경수사권 조정 때문이라는 말도 있죠. 실제로도 그렇습니까? 네, 맞습니다. 2021년 검경 수사권이 조정되면서 예전에 비해 수사할 수 있는 기관이 줄었습니다. 과거에는 마약류의 거래나 투약도 검찰이 처음부터 수사할 수 있었는데요.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부터는 검찰은 마약 밀수, 그중에서도 500만 원 이상만 수사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21년 검찰이 직접 범죄 사실을 인지한 마약 범죄는 236건으로 1년 만에 73%나 급감했습니다. 이 윤석열 정부에 들어선 뒤 지난해 9월 법무부가 다시 수사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했지만 이 마약 범죄가 고도화하는 속도를 감안하면 때를 놓쳤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현재 마약 상황이 경찰의 수사로 충분히 억제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 없이 그냥 검찰은 수사 못하게 만들었다는 게 가장 큰 문제고, 그로 인해서 수사 역량이 떨어졌다. 즉 수사를 해서 범인을 잡을 수 있는 역량이 떨어졌다는 것은 명확한 거죠. 마약 범죄 대응 부서도 축소가 됐다면서요. 네, 지난 정부 때 검찰 조직을 줄이면서 이 담당 부서도 통폐합됐는데요. 2018년 당시 박상기 법무장관은 대검 강력부에서 이 마약 수사 부서를 없앴고 2020년 추미애 장관은 대검 마약과를 이 조직 범죄과에 흡수시켰습니다. 참 답답한 일이군요. 인력은 어떻습니까? 네, 경찰이 지난해와 올해 이 마약 담당 수사 인력을 늘려달라고 요청했지만 한 명도 확충되지 않았습니다. 수사권 조정 이후인 2021년에 300명가량을 요청해서 85명이 증원된 뒤에 제자리인 겁니다. 이 검찰의 수사 인력도 이 밀수 위주 수사로 항만에 치중된 걸로 나타났는데요. 주로 인천지검과 부산지검에 집중됐습니다. 이 전국 검찰청 가운데 22곳은 마약 수사관이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러는 사이 다크웹과 SNS를 통한 신종 마약 범죄는 단속이 더 어려워졌습니다. 예, 마약청 만들자는 주장도 나오던데 그 전에 당장 급한 불 끄는 게 더 시급해 보입니다. 조직 인력 늘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홍영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분당 정자교 붕괴 사고가 발생한 지 이틀 만에 경찰이 강제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성남시와 점검업체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성남시는 안전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생긴 일이라며 인재라고 했습니다. 구자형 기자입니다. 감식반원들이 무너진 잔해의 구멍을 뚫어 내부 상태를 살핍니다. 정자교 붕괴 사고 원인을 찾기 위해 경찰과 전문가 등 22명이 사고 현장을 면밀히 조사했습니다. 정자교 상판을 먼저 살펴본 후에 붕괴 원인을 규명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전반적인 조사를. 경찰은 끊어진 보행로 절단면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부서진 잔해를 일부 수거해 분석하고 있습니다. 사고 책임을 규명하기 위한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도 시작됐습니다. 압수수색은 성남시와 분당구청, 다리 점검업체까지 총 7곳에서 진행됐습니다. 압수한 자료에는 정자교 관리 문서가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정자교의 양호 판정을 내린 안전점검업체 관계자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점검 사항 등을 조사했습니다. 성남시는 지난해 양호 판정을 받은 정자교 정기 안전점검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 같다며 이번 붕괴 사고를 인재라고 본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인재라고 생각을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제대로 안 됐으니까 저렇게 무너진 거 아닙니까? 성남시는 또 붕괴된 정자교와 같은 공법으로 만들어진 탄천다리 16곳에 보강 구조물을 설치하고 교통 통제 중인 순회교와 불정교 등은 다음 주까지 긴급 점검을 진행한 뒤 해제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TV조선 구자영입니다. 그런데 일기 신도시 곳곳에는 사고가 난 정자교와 비슷한 시기에 지어진 교량이 많습니다. 분당뿐 아니라 일산에도 30년 된 다리가 수두룩한데요. 취재진이 직접 돌아보니 교량 곳곳에 구멍이나 균열 같은 노후 흔적을 쉽게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번 붕괴 사고의 원인을 노후화로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일상에서 다리를 자주 건너다닐 주민들 마음은 복잡합니다. 박한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993년에 지어진 성남시 분당의 성남교입니다. 교량 아래로 탄천이 흐르고 시민들 산책로가 있습니다. 교량 아래로 내려가 봤습니다. 교량 밑을 살펴보니 이음새 부분에 구멍이 뚫려 있는 등 곳곳에서 노후화된 흔적을 볼 수 있습니다. 교량 하부에 설치된 각종 파이프에는 부식된 흔적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인근의 야탑교에서도 이음새에 갈라진 틈새가 군데군데 보입니다. 주민들은 예고 없이 찾아온 다리 붕괴 사고에 충격에 빠졌습니다. 안전하다고 통과되고도 1년을 못 버티고 무너져서 애매하게 사람이 이렇게 운명을 달려오니까 좀 불안하기도 하죠, 이제. 1992년에 입주가 시작된 일산 신도시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일산 신도시 내 안전관리 대상 교량 63개 중 30년 이상 된 교량은 15곳에 이르고 18곳은 안전점검에서 C등급 평가를 받았습니다. 주민들에게 분당 정자교 붕괴 소식은 남의 일처럼 느껴지지 않습니다. 벌어지니까 사실은 좀 걱정이 되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기 신도시나 이런 오래된 도시들에 대한 전체적인 안전 관리나 이런 것들에 대한 대책이나 이런 것들. 전문가들은 교량 등의 노후화는 계속 진행되고 있다며 안전 점검에 대한 관심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문제는 그거를 투자를 하고 지킬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계속 지금 우리가 B등급, 2등급 늘어나거든요. 분당 정자교 붕괴 사고를 계기로 경기도는 분당, 일산, 안양 등 1기 신도시를 비롯해 시군이 관리하는 C등급 이하 교량에 대해서 4월 중 긴급 점검하도록 주문했습니다. TV조선 박한솔입니다. 학교폭력 피해자의 변론을 맡은 권경애 변호사가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소송에서 패소하는 황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권 변호사는 피해 가족에게 9천만 원을 갚겠다는 각서를 쓴 것으로 전해져 더 논란인데요. 권 변호사와 연락이 닿아서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황민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학교 폭력으로 숨진 피해자 가족을 대리해 가해자와 교육당국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맡았던 권경애 변호사. 1심에서 5억 원 손해배상 판결을 이끌어냈지만 2심은 패소했습니다. 2회 불출석된 소가 취하된 걸로 간주되지만 권 변호사는 재판부에 간청해 한 번의 출석 기회를 더 얻어놓고도 또다시 불출석해 결국 항소가 취소된 겁니다. 권 변호사가 기한 내 상고도 안 해 8년 학폭 소송은 피해자 패소로 확정됐습니다.
피해자는 소송에 지면서 소송 비용을 모두 부담해야 하는 건 물론 재심 청구도 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 권 변호사는 피해자 가족에게 9천만 원을 갚겠다는 각서를 써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권 변호사는 뒤늦게 피해자 가족을 위해 할 일은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분들하고 제가 연락을 끊어서도 안 되고 끊을 적도 없고요. 그리고 앞으로 계속 연락 이어가면서 제가 해야 될 일이 있으면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사안이 중대한 만큼 직권조사를 거쳐 징계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상임이사를 하면은 직권 개시 신청 여부를 논의해서 정직이 최고 징계예요. 사연이 알려지자 소송 당사자인 서울교육청은 소송 비용 1,300만 원 회수를 포기했습니다. 피해자 측은 권 변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고 배임 혐의로 형사 고소도 검토 중입니다. TV조선 황민지입니다. 네, 한국의 높은 사교육비는 놀라운 뉴스가 아니지만 최근 고물가와 겹쳐서 그 부담이 대폭 늘었습니다. 지난달 교육물가가 12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뛰었습니다. 국영수는 기본이고 예체능 학원까지 더하면 학원비만 한 달에 100만 원을 훌쩍 넘는다고 합니다. 신경희 기자가 학부모들을 만나봤습니다. 600여 개 학원이 밀집한 서울 목동. 국영수부터 피아노, 수영까지 없는 과목이 없습니다. 매일 방과 후 두세 군데를 도는 게 보통인데 과목당 10만 원을 훌쩍 넘습니다. 자녀 나이에 0을 더하면 월 학원비라는 푸념까지 나옵니다. 한 달에 기본 150 정도 나가는 것 같아요. 국영수만 해도 벌써 100만 원이 넘거든요. 많이 부담이 돼요. 영어 유치원의 경우 월 100만 원은 기본이고 200만 원을 넘는 곳도 있습니다. 40 정도 쓰고요. 얘는 50 정도 써요. 지난달 학원비 등 교육 물가는 1년 전보다 2.2% 상승, 12년 만에 가장 크게 뛰었고 사교육 시장 규모는 지난해 26조 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학부모 부담과 아이들 학업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 공교육의 질을 높이는 게 시급합니다. 학교에서 할 수 있는 거라든가 아니면 동네 커뮤니티에서 할 수 있는 양질의 교육이 있다면. 교육부는 10년 만에 사교육 대책팀을 부활해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TV조선 신경입니다. 안 오른 게 없다지만 오랜만에 여행 계획 세우다가 항공권 가격 보고는 깜짝 놀란 분들 많으실 겁니다. 코로나 이전에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었던 초저가나 땡처리 항공권도 실종됐습니다. 국제 유가도 들썩거려서 앞으로가 더 걱정인데 비행기 값이 왜 이렇게 비싼 건지 김혜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주말을 앞둔 인천공항 출국장. 캐리어를 든 여행객들로 붐빕니다. 진짜 휴양하러 가는 거여서 수영하고 그냥 좀 쉬고 직항이어서 100만 원이었던 것 같아요. 발걸음은 가볍지만 티켓 값은 부담입니다. 2,800불, 3,000불 가까이 했던 것 같고요. 한 번 경유하는 게 지금 2,400불 정도? 다음 달 미국 뉴욕으로 가는 직항 항공편을 검색해보니 왕복 최저가가 260만 원 수준입니다. 2019년만 해도 항공사 간 경쟁으로 100만 원 전후의 미국행 티켓을 살 수 있었는데 이제는 이런 초특가 티켓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소비자들은 제휴 신용카드나 온라인 쿠폰으로 조금이라도 할인을 받으려 애씁니다. 카드사에서 마침 할인 행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바로 그날 결정 못했을 거예요. 이처럼 항공권 값이 뛴 이유는 코로나 이후 항공사가 운영하는 비행기 수가 크게 줄고 공항을 떠난 인력도 많아 증편에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늘어난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는 겁니다. 비행기 대수도 부족하고 LCC들이 해외 나가는 거나 이런 것들은 아직도 예전에 비하면 훨씬 줄어들었기 때문에 여기에 주요 산유국의 감산으로 국제 유가도 오르고 있어 유류 할증료 상승이 항공권 값을 더 부채질할 거란 분석도 나옵니다. TV조선 김예나입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가 살던 집을 억지로 낙찰받아도 청약돼 무주택자로 인정해주는 법안이 최근 입법 예고됐죠. 이러한 보호 대책에도 빌라왕 관련 피해자들은 여전히 걱정이 많습니다. 그 이유를 정수양 기자가 보도합니다. 2년 전 빌라왕과 2억 7천만 원의 전세 계약을 맺은 김모 씨.
뒤늦게 사기란 걸 알고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경매 신청을 하려고 했는데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계약일보다 앞선 조세 채권이 있고 이 조세 채권을 제하고 나면 너한테는 남는 금액이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이 경매는 시작될 수 없다 해서 김 씨는 2021년 1월에 전입신고를 했는데 한 달 먼저 빌라왕에게 종합부동산세 2억 5천만 원이 부과된 겁니다. 집주인이 체납한 세금이 많으면 경매를 진행해도 남는 돈이 없습니다.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해도 나중에 그 낙찰 대금에서 배당받을 금액이 없다는 것을 법원에서는 기각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피해자들은 해결 방법이 마땅치 않습니다. 최근 정부가 전세 사기 대책으로 국세 채권도 전세금과 순위를 따지도록 법을 개정했지만 빌라왕의 체납 세금은 60억 원에 달하고 국세가 피해자들 전세금보다 먼저 부과된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개정된 법으로도 경매 진행조차 못하는 상황인 겁니다. 사기를 당하신 분들은 이제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경매를 진행해서 자기가 낙찰을 받아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국토부는 대응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빠른 해결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TV조선 정수양입니다. 대만 총통 미국 방문에 반발한 중국 정부가 보복 조치에 나섰습니다. 대만의 주미 대사격인 주미 대만 대표와 가족에게 평생 중국 본토에 입국을 금지시켰습니다. 대만 해협은 군사적 긴장이 높아졌는데 중국 항공모함 출격에 미국도 항공모함 출격으로 맞대응했습니다. 김자민 기자입니다. 뉴욕을 방문한 차잉잉원 대만 총통과 만난 샤오메이칭 주미 대만 대표입니다. 차이 총통의 방미 일정, 특히 메카시 미 하원 의장과의 회동을 주선한 인물입니다. 중국 정부는 샤오 대표를 대만 독립분자라고 칭하며 영원히 중국 입국을 금지하는 제재를 발표했습니다. 严禁消极家属进入大陆和香港、澳门特别行政区。 중국은 차이 총통을 맞이한 미 허드슨 연구소와 레이건 도서관에 대해서도 모든 교류를 끊기로 했습니다. 대만 해협을 둘러싼 미중 간 군사적 긴장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미국 항공모함인 니미츠함이 대만 동쪽 해상에 출격했는데 중국 항모 산둥호가 대만 동부 해안 인근을 항해하자 맞대응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시진핑 국가주석은 어제 베이징을 방문한 EU 집행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중국이 대만 문제에서 양보하기를 바라는 건 망상이며 제 발등을 찍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대만을 향해 거듭 경고하고 나선 겁니다. 중국의 추가 보복 조치와 군사 도발 가능성이 커졌다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TV조선 김자민입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부산에서 17개 시도지사들과 엑스포 유치 지원 회의를 가진 뒤 시내 한 횟집에서 비공개로 만찬을 했는데 여기에 여권 실세들까지 총출동한 모습이 시민들의 카메라에 찍혀 공개됐습니다. 관련해서 여러 뒷말이 나오자 대통령실이 직접 나서 어제 상황을 설명하고 의미도 부여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황선영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부산의 한 횟집에서 걸어 나오고 일렬로 대기하던 시도지사와 장관, 의원들과 악수합니다. 여권 실세로 불리는 장제원 의원과 한동훈 법무장관의 모습도 보입니다. 어제 저녁 엑스포 실사단을 깜짝 방문한 뒤 저녁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 장면인데 시민들이 촬영해 SNS에 올리면서 알려졌습니다. 저녁 7시부터 1시간 반가량 진행된 만찬엔 추경호 경제부총리를 비롯한 장관들과 부산 지역 의원들, 전국 시도지사가 참석했는데 민주당 소속인 전라남북도와 제주지사도 함께했습니다. 야당 출신 시도지사들도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는 여야 없이 협력해야 한다는 뜻. 여의도를 떠난 민생의 현장에서는 협치를 잘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만찬 참석자들은 야권 인사들도 국정에 여야가 어딨느냐고 말할 정도로 분위기가 좋았다고 전했습니다. 그동안 꽉 막혔던 여야 협치의 가능성을 보여줬다는 평가와 함께 정권의 실세들이 일렬로 도열해 있는 모습이 부정적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우려가 동시에 나왔습니다. 만찬에 앞서 열린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선 17개 시도지사들이 전폭적인 부산 엑스포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박영돈 시장이 도와달라고 한 적이 없는데 다시 협의해서 저희들이 할 일을 찾겠습니다. 예.
TV조선 황선영입니다. 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윤재옥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가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자, 먼저 축하드립니다. 그러나 뭐 마음이 썩 가볍지만은 않으실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우선 당 상황이 아시다시피 뭐 국민의 지탄을 받기도 하고 또 며칠 전에 있었던 선거 결과도 좋지 못한 데다가 협상 여건도 많이 어렵습니다. 마음이 가볍지 않습니다. 예, 큰 짐을 지신 셈이 됐군요. 자, 선거 결과 좀 잠시 좀 말씀을 좀 나눠보겠습니다. 명분에서는 수도권 원내대표론 이게 좀 강하다 이렇게 느꼈는데 결과를 보니까 상당히 표를 많이 얻으신 것 같아요. 어떤 점이 먹혔다고 생각하십니까? 우선은 사실 수도권 원내대표론이 그 평면적으로 들으면은 그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당이 처한 상황이나 앞으로 총선을 앞두고 여야 협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두고 볼 때 경험을 가지고 이 어려운 시기를 잘 돌파할 사람이 필요하다는 그 관점이 아마 의원님들 판단에 더 우선적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좀 지도부에 영남 출신이 너무 많다 이런 부담은 좀 있지 않겠습니까? 예, 물론 뭐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만은 지도부의 그 지역 분포보다는 우리가 어떻게 정책의 방향이나 정치적 지향점을 어디에 둘 것인가 여기가 이제 총선의 어떤 중도층이나 젊은 미래 세대의 표심을 가져오는 그 중요한 지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지도부가 중도층과 젊은 미래 세대의 표심을 가져올 수 있는 쪽으로 정책을 개발하고 또 이슈 파이팅도 하고 또 우리가 정치적 지향도 조금 그쪽으로 눈을 돌려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윤재옥 의원님은 뭐 협상을 잘하신다 이런 평가가 되게 있는 것 같습니다. 스스로도 좀 강성이라 뭐 소위 이제 우리 매파라고 하죠. 매파라고 평가하십니까? 아니면 스스로를 비둘기파라고 평가하십니까? 때로는 비둘기파고 때로는 매파입니다. 양보할 것은 협상에서 양보를 해야 됩니다. 뭐 소탐 대시를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우리가 지켜야 될 가치를 지키는 데는 그 물러설 수 없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호하게 또 협상할 때는 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다만 협상을 뭐 특별히 잘한다기보다는 이제 협상하는 직책이 있으면서 뭐 드루킹 특검을 통과시켰다든지 성과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평가해주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선 앞두고 있어서 지금 사실 좀 야당하고 대화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좁아진 건 사실이죠. 그렇습니다. 예. 그 민주당의 박홍근 원내대표하고는 좀 개인적으로 좀 스킨십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박홍근 원내대표는 제가 상임위도 같이 했고 또 사실 원내 수석 부대표도 일정 기간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겠군요. 잘 압니다. 아주 치밀하고 또 대화가 가능한 야당의 협상 파트너로서는 대단히 그 좋은 분이십니다. 예. 그 지금 구도상 대통령실에서는 좀 밀어 말하자면 좀 강한 대응을 주문하는 분위기가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실제적으로 원내 의석 구성으로 보면 좀 밀어붙이기 좀 힘든 이런 상황인 것 같은데 지금 당장 양곡관리법 문제도 좀 있고요, 방송법 문제도 있고 몇 가지 현안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건 어떻게 대처하실 생각이십니까? 우선은 제가 이제 다음 주 초에 그 민주당 지도부를 만날 생각입니다. 만나서 우리 입장을 잘 전달하고 또 국민의 입장에서 또 관련되는 분들의 의견들을 종합해서 전달을 하고 또 민주당의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들어보고 그 합리적인 그 타결 지점이 생길 수 있도록 대화해 보겠습니다. 예, 지금 뭐 당내 얘기긴 합니다만 오늘 정견 발표하시면서 총선 공천 문제를 언급한 것이 의원들에게는 좀 설득력이 있었다 이런 평가가 나오더군요. 총선 공천에 억울함이 없도록 하겠다. 이건 지금 억울함이 생길지도 모른다라고 동요하는 의원들이 많다는 뜻입니까? 뭐 이 시기가 되면은 그런 분위기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다만 개인이 각자 도생하려고 하기보다는 우리가 다 같이 함께 열심히 해서 국민의 지지도를 올리고 그렇게 되면 뭐 인적 쇄신에 대한 요구가 줄어들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동료 의원들이 다시 또 기회를 가지게 되도록 하고 또 그렇다 하더라도 또 억울한 분이 생기면은 제가 그 경쟁이라도 거칠 수 있도록 이렇게 제가 당대표님과 협의할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김기현 대표께서 어쨌든 의원 정수를 좀 줄이는 게 좋겠다 이런 의견을 내셨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은 이제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대단히 낮고 또 특히 그 의원 정수를 늘리는 데 대한 그 비난 여론이 상당합니다. 그래서 국민의 요구에 그 응답하기 위해서 대표님이 고민 끝에 그런 의견을 제시한 것 같은데 다음 주 월요일부터 이제 전원위원회가 열리면은 이런 문제들을 여야 간에 충분히 토론을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당 입장은 어쨌든 의원 총수를 좀 줄이자는 쪽으로 지금 뭐 일정 부분의 공감대가 있습니까? 그럼 그런 주장을 하는 의원님들이 있고요. 또 지금 현재 수준 이상 늘려서는 안 된다는 그런 주장을 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대표님이 화두를 던졌으니까 당내 의견을 모아서 이제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어떤 컨센서스를 이루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아직 공개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수석 부대표는 이양수 의원이 유력하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아직까지 특정 의원님을 상정해 놓고 제가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몇 분 의원을 생각하고 있는데 뭐 기준이 있습니까? 기준이 있습니다. 어떤 무슨 기준입니까? 뭐 협상 능력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지역도 고려를 해야 되고 또 우리 원내 지도부 전체의 화합이나 이런 것도 고려를 해서 제가 판단할 생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어려운 시기인데 이렇게 원내대표 만나서 앞으로 큰 활약을 기대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네, 계속된 금리 인상에 미국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까지 경제에 낀 안개가 점점 더 짙어지자 벤처 스타트업들은 투자 보릿고개를 지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비해 투자가 10분의 1로 쪼그라들었습니다. 우리 경제의 미래 성장 동력이 꺾일 수 있어 걱정입니다. 이유경 기자가 스타트업들의 사정을 들어봤습니다. 폐그물에서 나일론 등 재활용 원료를 뽑아내는 핵심 기술로 지난달부터 투자금을 모으기 시작한 한 벤처기업. 지난해보다 투자받는 조건이 훨씬 까다로워졌다고 말합니다. 리스크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조건들이 계속 붙으면서 전과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자금 조달 방법도 계속해서 고려 중에 있습니다. 경기 침체의 고금리 탓에 스타트업으로 가는 돈줄이 막힌 겁니다. 지난달 스타트업 투자 유치액은 1,700억 원, 지난해 같은 달에 10분의 1로 급감했습니다. 벤처 투자업계의 돈 가뭄이 심각해지면서 기술력과 성장 가능성이 있는데도 울며 겨자 먹기로 구조조정까지 나서는 상황입니다. 플랫폼 기업들은 요즘 투자자가 만나주질 않아요. 핵심 인력 한 2-3명 빼고 정리해고하고 순 붙여놓는 거? 그래서 정리해고 좀 많이 하죠. 정부가 긴급 회의를 열고 금융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지만 모태펀드 예산을 더 늘리는 등 적극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산업은행 투자도 좀 늘리고 해서 시장에 좀 자금 공급이 많이 된다는 시그널을 주면 투자가 많이 일어날 거라고 봅니다. 미래 성장 엔진이 꺼지지 않도록 투자 심리를 살려나갈 마중물이 시급한 때입니다. TV조선 이유경입니다. 네, 개장한 지 일주일 된 순천만 정원 박람회에 지금까지 45만 명이 다녀갔습니다. 밀려드는 인파에 정원 안팎의 상인들도 오랜만에 웃었습니다. 박건우 기자입니다. 순천만 국가정원 인근의 한 식당입니다. 점심시간이 1시간 정도 지났지만 식탁에는 손님이 끊이지 않습니다. 모두 박람회를 찾은 관광객들입니다. 손님들이 많이 온다는 거는 그만큼 가게 매출에 연관이 많이 돼 있다 보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많이 좋죠. 순천만 정원에서 하룻밤을 묵는 숙박시설은
주말은 물론 평일까지 예약이 꽉 찰 정도로 인기입니다. 체험 프로그램이 아주 세부적으로 잘 잡혀 있어서 힐링을 하고 갈 수 있는 공간이라 생각해서 예약하게 되었습니다. 정원 안에 있는 이 카페도 내부가 가득 찰 정도로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보통 매출은 한 4배 정도 더 올라갔고 고객들의 반응이 일단은 뜨거워서 2023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는 오늘까지 관람객 수가 45만 명을 돌파하면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다들 운영하신 분들이 행복한 비명을 지르고 있어서 하루하루가 좀 고되긴 하지만은 아주 즐겁다고. 이번 박람회의 관람객 수는 10년 전 박람회보다 같은 기간 5배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상인들의 얼굴에도 오랜만에 웃음꽃이 활짝 피고 있습니다. TV조선 박고루입니다. 지난해 국내 미술시장 규모가 1조 원을 넘었습니다. 역대 최고치입니다. 그 중심에는 미술 경매가 있는데요. 경매의 세계를 이루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서울 옥션 경매. 23억 원, 24억 나왔고요. 25억 원, 세 번 가운데 25억, 25억, 25억 원, 낙찰입니다. 망치를 두드리는 경매사의 얼굴에 안도의 미소가 번집니다. 고가 낙찰은 경매사의 능력과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고민하고 계신 현장의 고객분께 마지막 기회입니다. 후회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눈빛을 보내면서 했을 때 그때 패드를 들으실 때 가장 희열을 느끼고 10년차 베테랑 경매사지만 매 평균 100점이 넘는 출품작을 다뤄야 하고 현장 응찰부터 전화, 서면, 그리고 온라인 응찰까지 동시에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습니다. 경매 들어가기 전에는 가격을 100만 원부터 10억 원까지 이렇게 제가 호가를 외치는 집에서 혼자 무슨 주술 외우듯이 좋은 경매의 기준은 좋은 출품작. 컬렉터들을 찾아가 직접 설득하기도 합니다. 하나는 이중섭 작품이었어요. 소장자도 모르는 스토리들을 제가 여러 가지 고증을 하면서 한 6페이지 정도 글을 써서 그림의 시장가를 정하는 최전선에 있는 그가 최근 느낀 큰 변화는 젊은 컬렉터들의 유입입니다. 해외 작품들에 대한 관심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경매 출품 작품의 한 10%밖에 안 됐던 해외 미술품들이 이제는 한 30% 이상까지 확대돼서 마지막 봉을 두드리는 순간까지 교감과 설득의 미학은 계속됩니다. TV조선 이루랍니다. 여자 배구 챔피언 결정전에서 도로공사가 0%의 확률을 뒤집고 기적의 우승컵에 들어올렸습니다. 상대팀이었던 흥국생명의 김연경 선수는 준우승에 아쉬움을 삼키면서 은퇴를 다시 고민하는 모습입니다. 이다순 기자입니다. 올 시즌 최다 관중의 엄청난 열기 속에 도로공사가 에이스 캣벨의 마무리로 3세트를 가져가며 2대1로 앞서갑니다. 하지만 4세트에선 흥국생명이 김연경의 맹타를 앞세워 2대2 동점을 만듭니다. 마지막 5세트마저 치고받는 접전이 이어졌지만 결국 박정아가 마지막 15점을 완성. 도로공사가 역대 포스트 시즌 최장 시간 158분 혈투에 마침표를 찍습니다. 1, 2차전을 내주고도 우승한 프로배구 최초의 팀이 된 도로공사는 우승 확률 0%를 뒤집은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반면 우승 확률 100%를 놓친 흥국생명에겐 통한의 준우승이 됐습니다. 올 시즌을 끝으로 은퇴를 암시했던 김연경은 30득점으로 본투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진 김연경은 현역 연장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어느 정도 생각을 했었는데 마무리가 또 좋지 않아가지고 띄워주기를 바라고 있다는 걸 저 개인적으로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후배들도 김연경의 현역 연장을 응원했습니다. 저도 보고 배운다고 생각하고 또 따라하려고 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연경 언니가 더 하면 좋겠죠? 시즌을 마친 김연경은 자유계약 신분이 됩니다. 흥국생명구단은 김연경이 선수 생활을 계속할 경우 최우선으로 협상하겠다는 계획입니다.
TV조선 이다솜입니다. 경연 프로그램 국민가수에 참가한 가수 박장현이 자신의 무대를 마친 뒤 바깥으로 나갑니다. 그런데 제작진의 부축을 받고 어두운 곳에 쭈그리고 앉아 가쁜 숨을 몰아쉬며 괴로워합니다. 그는 실력파 4인조 보컬의 리더였습니다. 그러다 방송에서 음이탈을 내고는 무대 공포증에 빠졌다고 합니다. 공황장애를 겪으며 노래를 그만두려고까지 했습니다. 누군가의 그가 이를 악물고 국민가수로 재기하기까지는 5년이 걸렸습니다. 한순간의 실수가 몰고 온 자책과 회한이 그렇게나 크고 깊었던 겁니다. 큐가 미끄러져 삑하고 허치는 것을 당구장 말로 삑살이라고 합니다. 허치기가 잦은 사람은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큐를 잡는 기본 자세, 큐거리가 틀렸거나 매사 성급하거나 승부욕에 눈이 어두워 큐를 내지르다 보면 사달이 나기 마련이죠. 골프처럼 당구도 정신 수양이 잘 돼 있어야 잘 풀리는 멘탈 스포츠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부모 묘지 훼손 사건이 알고 보니 묘에 기를 불어넣는 축원이었다는 건 기가 막히는 반전입니다. 이 대표가 후손의 폐가 망신을 저주하는 흉물이라고 펄펄 뛰었던 돌이 이 대표에게 좋은 일이 있기를 바라는 선의의 주문이었다니 말이죠. 그것도 다름 아닌 이 대표 문중의 종친들이 나서서 한 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대표는 왜 천천히 알아보지도 않고 음험한 주술이라고 단정했을까요?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겨냥해 틈만 나면 이 나라가 주술과 무당의 나라냐고 공격하곤 했습니다. 그랬으니 자신과 부모까지 주술로 저주받는다는 것만큼 절묘한 호재가 없다고 솔깃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이 대표가 분노에 찬 어조로 말했던 묘소 훼손은 분노와 공감을 불러일으킬 만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진실은 정반대였다면 말한 사람이 머쓱하고 민망해하는 게 인지상정일 겁니다. 그런데 이 대표는 자신의 섣부른 언사에 대해서는 이런 반구가 없습니다. 하긴 앞서 했던 말을 흔적도 없이 삼켜버리는 시건은 이 대표 특유의 화법이기도 하죠. 이 대표는 대신 악의 없이 벌어진 부분은 선처해달라고 너그럽게 말했습니다. 제게는 이 말이 이 대표 스스로에 대한 너그러움으로 비칩니다. 음이탈 한 번으로 가수 생명이 위협받을 만큼 극심한 자괴와 좌절에 빠졌다는 가수도 있는데 말이죠. 발밑을 잘 살피라는 불교 화두가 있습니다. 남 탓하기에 앞서 자신부터 돌아보라는 말씀이죠. 이때다 싶어 앞뒤 없이 내달리다간 발목을 삐기 십상입니다. 내리실 때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4월 7일 앵커의 시선은 어떤 음이탈이었습니다. 따뜻하게 입으셔야겠습니다. 이번 주말 꽃샘추위가 함께 하겠고요. 일요일 낮부터 차츰 누그러지겠습니다. 특히 내일 아침 많이 춥겠는데요. 대전과 전주가 2도까지 떨어지겠고요. 대구와 서울은 3도에서 시작하겠습니다. 낮에도 제법 쌀쌀하겠습니다. 그래도 하늘 자체는 청명하겠고요. 공기질도 괜찮은 편이겠습니다. 바람이 강하게 불어 먼지가 흩어지는 건데요. 특히 제주와 동해안 쪽으로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강풍특보가 내려지는 만큼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2차례 비 소식이 있는데요. 계획에 미리 참고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4월 7일 금요일 뉴스9는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